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태조실록 제47부 정몽주의 역습, 혁명파의 위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때는 1392년 혁명파 세력의 맹공에 일방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었죠. 공양왕은. 그렇게 이제 코너에 몰려있던 공양왕에게 거의 구세주 같은 동아줄을 내려준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포은 정몽주였습니다. 정몽주의 도움으로 불의의 일격을 가하는데 성공을 했던 공양왕, 이로써 이제 이색은 사면을 받게 됐으며 앞으로 이색을 논지한 자는 전부 무고죄로 다스리겠다라고 엄포까지 놓을 수 있게 됐어요. 자, 이제 제법 뒤가 든든해졌죠, 그죠? 이렇게 정몽주라는 든든한 우군을 얻은 공양왕은 이제야 비로소 이성계 일파와 한번 붙어볼만 하다는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공양왕은 곧 이색, 이숭인, 우현보 등의 보수파 세력들을 대거 정계에 합류를 시키게 되죠. 이에 조정은 이성계의 혁명파와 정몽주 이색이 서로 힘을 합친 온건 보수 연립파로 양분이 됩니다. 물론 여전히 힘은 혁명파 세력이 더 세요. 그쪽이 더 우위에 있었는데 예전처럼 이제 그렇게 일방적인 상황은 또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즉위초 사실상 외딴 섬처럼 고립돼가지고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던 공양왕이 이처럼 자신만의 이제 세력을 구축해서 이성계의 야망에 맞설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냐? 물론 이제 공양왕 개인적인 노력도 있겠지만 사실 결정적인 것은 정몽주 덕분이었죠. 그렇다면 정몽주는 어떻게 해서 이런 막강한 힘을 가진 혁명파를 몰아붙일 수 있었던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정몽주가 오랜 세월 동안 이성계와 함께 해왔기 때문에 이성계의 성향을 매우 잘 알았던 것에 기인을 한다는 겁니다. 정몽주가 아는 한 이성계는 명분과 절차를 매우 중요시 여기는 인물이에요. 이 얘기는 제가 예전에도 몇 번 설명을 드렸어요. 이성계라는 인물이 명분과 절차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또 여론과 민심에도 상당히 민감한 형태의 정치 스타일을 갖고 있었다고 그랬죠. 이거는 이 이후에도 계속 나오는데 사실 이것 때문에 이성계의 발목을 잡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꽤 여러 번 나오게 됩니다. 의외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이상적인 정치인 것 같기는 한데 뜻밖에도 좀 이제 빛의 정치인이었죠. 이성계가 요즘식 용어로 따지자면. 근데 이것 때문에 발목 잡히는 경우가 의외로 꽤 많이 있어요. 정치판이라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대리석인데 그 안에 열어보면은 그 완전 쓰레기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겉으로는 굉장히 이상적으로 보이는 그런 정치인도 알고 보면은 뭐 권모술수나 중상모략 그런 것들을 좀 쓸 수도 있고 한데 이 프로페셔널 정치인들은 되게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프로페셔널 정치인들의 특징은 권모술수와 중상모략을 아예 안 쓰는 게 아니라 그런 거를 언제 써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또 쓸 땐 쓰더라도 어떻게 이거를 대리석으로 포장을 할 것인가. 그거를 연구하는 게 이제 진짜 프로페셔널 정치인들이라면은 이성계는 확실히 프로가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이상적인 빛의 정치이긴 했지만 또 그런 이제 권모술수하고는 거리가 좀 있는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저분한 거를 정도전이 대신 해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반대로 뒤집어 보면은 정몽주도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정도전과 마찬가지로 프로페셔널 정치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정몽주 하면은 뭔가 이미지가 그렇잖아요. 일편단심, 충절과 절개의 상징, 뭔가 되게 지조 있는 인물. 그러니까 이 사람도 굉장히 뭐 도덕적이고 그런 이제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치를 했을 것 같고 그럴 것 같은데 사실 정몽주도 필요하다면은 권모술수 중상모략을 쓰는 사람이었어요. 다만 그거를 이님처럼 그냥 아무 때나 막 쓴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순간에 쓰게 되고 또 그것을 쓰고 난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해서 예쁘게 잘 포장을 할 것인가. 이런 포장 연출 능력이 뛰어났던 인물이 정도전, 정몽주 이런 정치인들이었죠. 근데 아무튼 간에 이제 다소 무장 출신답지 않은 이성계의 정치 스타일은 이성계가 왕위를 넘볼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오게 만들어준 것도 맞아요. 사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성계를 지지를 하고 이성계 밑에 몰려들었죠. 그러나 정몽주라는 적수를 만나게 되면서 오히려 이것은 거꾸로 발목을 잡게 되는 그런 요인이 되는데 이미 고려의 군권을 장악한 이성계는 정몽주와는 사실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막강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성계가 임견미처럼 권력만 탐하는 그런 무장이었다면은 진작에 군대를 동원해서 한바탕 뒤엎어버렸을 거예요. 왕궁을 포위해서 뭐 협박을 한다든지 그랬겠죠.
하지만 이성계는 절대 무리수를 두지 않는 인물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방식으로는 왕자를 차지하는 것이 별로 그렇게 썩 이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혁명파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역성혁명과는 맞지 않는다는 거죠. 여론과 민심을 등에 업고 평화적으로 선양을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이성계가 추구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성계는 절대 무리수를 둘 리가 없었죠. 그래서 본인의 정치 스타일이 그렇고 혁명파가 추구하는 정치 노선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 정몽주는 이성계가 이렇게 무리수를 두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런 역습들이 또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이성계의 행동이 좀 과욕이라면 과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나름 팽팽한 전력을 구성하게 된 정몽주 일파는 계속해서 이제 혁명파에 대한 반격을 가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또 한 가지 건수가 또 걸리게 됩니다. 지금 현재 혁명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좀 철통 같은 보안을 유지해가지고 나름 좀 방어태세를 가다듬은 다음에 다시 또 이제 제 공세에 나서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 희한하게 또 이 시점에 또 실수가 한 가지 발생을 하게 돼요. 어떤 실수가 발생을 하게 되었나?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장면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2세기 3년된 후 정몽주 일파와 혁명파는 서로 팽팽한 대립구도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혁명파의 핵심 인물이었던 정도전이 한 가지 실수를 저지르게 돼요. 그러면서 정몽주가 또 한 번의 공격 기회를 찾게 되는데 정도전이라는 인물을 놓고 보면은 드라마에서도 꽤 많이 묘사되는 인물이잖아요. 이미 주인공으로 나온 적도 있고. 그래서 정도전이라는 인물을 딱 놓고 보면 세간의 이미지가 뭐냐면은 이 역성혁명을 기획하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설계했던 인물, 이성계의 그런 참모라는 이미지 때문에 뭔가 굉장히 냉철하고 철두철미하고 꼼꼼하고 그럴 것 같은데, 물론 정도전이 대단한 사람인 건 맞아요. 근데 의외로 정도전이 좀 덜렁대는 스타일이에요. 역사 기록을 놓고 보면은 약간 좀 허당기가 있다라고 해야 되나요? 사람이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는 건 맞는데 뭔가 좀 약간 덜렁덜렁 거리는 면이 있어요. 여기서도 이제 그런 모습이 또 한 번 나오게 되는데, 당시 혁명파 세력은 이생 못지않게 보수파의 거두로 추앙받고 있던 우현보를 탄핵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물론 이 일은 비밀리에 진행된 터라서 혁명파의 핵심 인물들 이해는 모르는 내용이었는데, 그만 정도전이 실수로 이거를 좀 자기 주변의 몇몇 사람들한테 흘리게 돼요. 그러던 중 우연찮게 박자량이라는 사람이 우현보의 아들 우홍득이라는 인물과 의전 문제로 시비를 붙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박자량이 국문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 이 국문장에서 좀 뜻밖의 상황이 터지게 돼요. 국문을 받던 박자량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시 이제 국문장에서 이렇게 주조를 했죠. 당시 박자량이 우현보의 아들이죠. 우현보의 아들 우홍득에게 의전을 해가지고 영접을 해야 되는데 직급상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너 왜 그렇게 안 하고서 하극상을 벌였냐라고 했더니 박자량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우현보는 창왕을 옹립하려는 역적이고 그래서 그 아들한테 내가 의전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박자량이 추가적으로 한 얘기가 뭐냐면은 우현보를 논지하는 일이 이미 진행 중이라는 것을 정도전으로부터 들었다라고 발언을 여기서 이제 해버린 겁니다. 이게 문제가 돼요. 왜냐면 이거는 비밀리에 진행되는 일이었고 아는 사람이 몇 사람 없었는데 이걸 박자량이 여기서 갑자기 터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국문장에서는 그런 게 진행 중이었어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박자량을 추궁하다가 넌 누구한테 들었냐 그랬더니 나는 뭐 처음에 박자량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뭐 아는 사람 이제 안승경이라는 사람 들었다. 그 사람은 잡혀왔죠. 안승경한테 물어봐요. 넌 누구한테 들었어? 정도전한테 들었다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정도전이 결국 이름이 나와요. 좀 몇 달이 건너가지고. 자, 그래서 이렇게 혁명파가 비밀리에 진행 중이던 우현보 탄핵 사실이 이렇게 우연찮게 밝혀짐에 따라 이를 주도하던 정도전은 정말 난감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것은 사소한 해프닝 정도로 취급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정몽주는 또 이것을 절호의 기회로 여기면서 정치란 게 사실은 그렇죠. 별거 아닌 것을 극대화시켜가지고 상대방을 공박하는 도구로 쓰는 것. 이것도 일종의 정치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정몽주는 반이성계파 대간들을 움직여서 역으로 정도전을 탄핵하는 선수를 치게 됩니다.
이때 정몽주가 제시한 정도전의 죄목은 족보가 명확하지 않은 인물이, 이거 뭐 드라마에서 나온 얘기죠. 정도전의 모계가 이제 천출이 섞여 있다더라. 이걸 이제 근거로 족보도 명확하지 않은 놈이 뭐하고 있다. 공직에 들어와서 조정을 혼란한 죄라는 거예요. 약간 좀 애매한 죄긴 하죠. 아니, 왜냐면은 뭐 천출 출신이 관직에 올라온 게 그럼 그동안 없었냐고 하면은 없는 것도 아니었고, 그죠? 조정을 혼란하게 한 죄라는 것도 뭔가 좀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 형식의 죄예요. 근데 정몽주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한 이유는 뭐냐면은 공양왕이 확실하게 자기를 지원해줄 걸 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상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반이성계파 대관들은 정도전을 극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지만, 사실 이만한 일로 대신을 극형에 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죠. 그러면서 공양왕이 이제 한 얘기가 뭐냐면은, 이만한 일로 대신을 극형에 처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가 또 없는 건 아니니까 일단 어떻게 하자. 정도전을 평양부윤으로 보내면서 좌천을 시키게 됩니다. 물론 반이성계파 대관들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정도전에 대한 공격을 이어나가게 되는데, 한번 그 진행 과정을 사료를 통해서 볼게요. 규정, 박자량 등이 집이 우홍득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헌사에서 탄핵하자 의전 문제가 시비로 불거진 거죠. 그들을 하옥시키고 공문하였다. 그 공술에 정도전의 이름이 나왔으므로, 그러니까 이게 그 얘기예요. 이때 정도전 열전에서는 구체적인 내막은 나오지 않고 딱 요구조만 나오는데, 우현보 열전에 좀 구체적인 얘기가 나와요. 우현보 열전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까 전에 설명드린 그 내용입니다. 박자령이 왜 의전 안 했냐라고 이렇게 추궁을 받으니까, 우홍득의 아버지는 우현보고 우현보는 창왕을 옹립한 역적인데 내가 왜 그 아들을 영접을 해야 되냐. 그리고 이미 우현보에 대한 그런 탄핵 논제가 벌어지고 있다더라라 하고서 얘기를 하는데, 국문하는 사람들이 그거 처음 듣는 얘기니까 너 그거 어디서 들었어 그랬더니 여기서 이제 정도전 이름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비밀리에 진행 중이던 이 우현보 탄핵 사건이 이렇게 들통이 나버린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게 시비가 걸리게 되면서 정도전이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정몽주가 정도전을 탄핵하면서, 죄목은 그거라고 그랬죠. 저 족보도 별 볼일 없는 놈이 조정에 들어와서 저런 식으로 물 흐르고 다닌다. 약간 좀 애매한 제목인데, 그렇게 나오니까 공양왕이 이제 여기서 평양부윤으로 좌천을 시키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끝나질 않고 성원과 형주에서 정도전이 규정을 몰래 끼어서 대간을 비방했다고 탄핵하며 극행에 처하라는 상소를 올렸지만, 왕은 공신이라는 이유로 용서하였다 하면서 일단 공양왕이 숨을 고릅니다. 숨을 고르면서 이게 좀 잠깐 멈추죠. 그러나 정도전이 외람되게 공신의 반열에 있으면서 내심 간악한 흉기를 품고 겉으로는 충직한 척하면서 국정을 더럽혔다고 논지하면서 죄를 주라고 다시 주청하자. 그러면서 이제 공양왕이 마지못한 척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고향인 공화현으로 쫓아보내게 됩니다. 대성에서 그를 번갈아 올려 정도전은 가풍이 바르지 못하고 가계가 분명하지 못한데도 외람되게 큰 관직을 받고 조정에 섞여 있으니 어쩌고 저쩌고 정몽주가 했던 얘기를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대관들이 그냥 연일 이거 아주 릴레이 상수로 올리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뭐 댓글 폭탄 정도 되겠네요. 그렇게 하자 이제 공양왕이 못 이긴 척하면서 또 어떻게 하냐면은, 간언하자 왕은 직척과 노권만 거둬들이고 나주로 이배시켰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서 정몽주가 나주로 유배를 떠나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공양왕은 정도전의 공신 노권을 박탈하고 나주로 이제 유배를 시키게 되면서 혁명파의 핵심 브레인인 정도전을 순식간에 제거하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정도전은 얄궂게도 예전에 이인임에게 의해서 유배를 당했던 나주 지역으로 다시 한번 유배를 떠나게 됐죠. 어떻게 보면은 별것도 아닌 일로 정도전이 귀향을 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걸 보면서 아마 혁명파 세력은 어안이 벙벙해진 정도가 아니라 뒷목 잡고 쓰러졌을 거예요. 왜냐면 이러니 저러니 해도 정도전은 공양왕을 즉위시키는데 기여했던 흥국사 구공신 중 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공양왕은 창왕을 옹립했던 이색을 처벌하라는 문제는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더니 정작 자신을 왕위로 올리는데 기여했던 정도전은 기회를 포착하자마자 정말 정광석화처럼 처리를 해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정말 혁명파 입장에서는 단순히 기습, 잽을 맞는 정도가 아니라 강력한 어퍼컷을 한 방 맞게 되는데 정몽주의 역습은 그 이후로도 계속된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다음 장면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혁명파의 핵심 브레인인 정도전이 지금 나주로 유배를 떠난 상황이죠. 그러면서 이제 혁명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여기서 정말 혁명파 입장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또 일어납니다. 악재가 계속 겹치게 돼요. 그게 뭐였냐? 때는 1392년 3월이었어요. 그때 이제 공야왕의 아들이죠, 그죠? 세자 왕석이 명예의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오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마중을 하기 위해서 이성계가 황해도 황주까지 간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이성계가 마중을 하러 나갔을 때 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실록에도 있는 얘기인데 재밌게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성계한테 와이프가 두 명이 있죠. 하나는 향처인 한씨가 있고 하나는 경처인 그 유명한 신덕왕후 강씨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왕비는 아니죠, 그죠? 자, 이성계 경처인 강씨가 방울이라는 무당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어요. 이성계의 이번 황해도 황주행 행차가 불길하다는 경고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강씨가 상당히 이 부분에 있어서 찜찜하게 생각을 하고 있던 차였어요. 그래서 여러모로 강씨가 이성계의 이번 행차를 찜찜하게 생각하고 좀 불안하게 이제 느끼면서 근심하던 중에 기어코 사고가 터지고 말았죠. 이게 좀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고였죠. 이성계가 세자를 영접하고 돌아오는 길에 황해도 해주에서 사냥을 하게 됐는데 사냥 도중에 그만 낙마를 해서 이성계가 다치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난리가 생겼죠. 사실 이 사건이 좀 미스테리한 게 뭐냐면은 이성계가 누구예요? 정말 우리나라 한국 역사를 통틀어가지고 김하수가 궁술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거의 원탑 인물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이성계가 낙마사고를 당했다. 뭔가 참 진짜 희한한 사건이긴 해요. 이게 또 원숭이도 나무에서 굴러떨어진 때가 있다는 법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뭔가 좀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그래서 드라마 정도전에서는 이제 이성계가 여러모로 정치적으로 고뇌하고 번뇌하는 가운데서 속상해서 술을 진탕 마시고 음주운전 하다가 낙마했다 뭐 그런 식으로 묘사를 했는데 뭐 그런 것도 나름 좀 설득력이 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하여튼 좀 되게 희한한 사건이긴 했어요. 천하의 이성계가 말에서 굴러 떨어지다니. 이때 나이가 아직 60이 넘지 않았던 시점인데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성계가 이렇게 사고를 당하게 되는데 이게 또 정몽주한테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정몽주는 이성계가 와병 중인 틈을 타가지고 상소를 올려 이성계의 최측근들인 정도전, 조준, 남은, 윤소정 등을 제거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된 사료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3월 세자 석이 중국에 조연하고 돌아오니 태조가 황주에 나가 맞이하고 드디어 해주에서 사냥하였다. 장차 길을 떠나려 하매 무당 방울이 강비에게 말하기를 공의 이번 행차는 비유하건대 사람이 백척의 높은 다락에 오르다가 실족하여 떨어져서 거의 땅에 이르매 만인이 모여서 받드는 것과 같습니다 하니 강비가 매우 근심하였다. 뭔가 좀 이제 불길한 전개가 나온 거죠. 자, 그러다 태조가 활을 쏘아 사냥을 하면서 새를 쫓다가 말이 진창이 빠져서 넘어졌으므로 드디어 떨어져 몸을 다쳐 교자를 타고 돌아왔다. 뭐 이 장면이 이제 드라마 정도전에서는 굉장히 참 드라마틱하게 아주 스릴 있게 묘사가 됐죠. 자, 그래서 공양왕이 중사를 연달아 보내어 문병을 했는데 문병을 하면서 속으로 아마 되게 좋아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정몽주도 이것을 하나의 기회라고 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정몽주는 이 틈을 타가지고 지금 이성계가 정신 못 차리는 이 틈을 타가지고 정도전, 조준, 남은, 윤소정 등을 제거하기로 합니다. 정몽주는 혁명파 신하들이 권세를 탐하고 다른 신하들을 모함했으며 조정을 혼란케 했으니 이들을 극형에 처해야 한다고 상소를 올려요. 정몽주의 상소를 받아본 공양왕, 지금 여기가 마지막 승부처가 왔다는 것을 직감을 합니다. 이 틈을 타가지고 사실상 이제 이성계의 측근들을 다 쳐내버리면은 이제 체크메이트 장군 치는 거예요. 그러나 공양왕은 아무래도 천성이 이 사람이 원래 좀 왕이 될 만한 야심이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선천적으로 좀 이제
온순한 사람이었죠. 그게 또 여기서 한계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지라 결정적인 순간에 또 움츠러드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정몽주가 정말 무서운 인물이긴 해요. 그래서 공양왕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만한 일로 어떻게 조정의 대신들을 참수를 할 수 있냐. 그래서 그거는 좀 곤란하고 그냥 유배 정도로 하자라고 하면서 유배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미 유배에 처해진 정도전을 제외한 조준, 남은, 윤수정 등을 추가로 유배 보내는 선에서 이를 마무리 짓고자 했는데 당연히 정몽주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죠. 그러면서 정몽주가 정말 무시무시한 음모를 꾸미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장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기회를 이용해서 이성계의 핵심 측근들을 싹 다 귀양 보내는 데 성공을 했지만 정몽주는 이것으로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살아있는 한 이성계가 회복되면은 언제든지 다시 불러들일 수 있지 않냐 이거죠. 따라서 이들을 완전히 제거해야지만이 이성계의 힘이 빠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역성혁명을 막을 수 있다라고 정몽주는 판단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정몽주는 반이성계파 대간들을 총동원해서 연일 상소를 올리고 편전들에 엎드려서 시위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정몽주의 공세에 결국 공양왕의 마음이 움직이게 돼요. 얘 좀 자신감을 좀 더 얻게 된 거죠. 그러나 아직까지 좀 죽이기는 좀 거시기 했는지 공양왕이 절충안을 제시를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일단 혁명파 신하들을 국문을 한 다음에 다시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또 이제 막상 국문이 진행되다 보면은 건덕지가 나와도 공양왕이 다시 또 움츠러들 수도 있는 문제죠. 정몽주가 대단한 정치인이라는 게 이거예요. 지금 자기가 모시고 있는 공양왕이 어떤 인물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양반 성격상 지금 설사 결심했어도 막상 또 이제 이들을 제거해야 되는 그런 좀 과격한 순간이 오면은 그런 과감한 행동을 하기 힘들어하는 인물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윗사람이 그런 거 못하면 누가 해주면 된다? 아랫사람이 대신해주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정몽주는 지금과 같은 비상시국에는 확실하면서도 비상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와 관련된 사료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처음에 정몽주가 태조의 위엄과 덕망이 날로 성하여 조정과 민간이 진심으로 붙조침을 꺼려하였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은 인생의 1부터 9까지를 이성계와 함께 했던 정몽주가 왜 마지막에 10에 가서 다른 길로 가냐 했을 때 다른 게 아니라 요게 이유인 것 같아요. 단순히 이성계가 인기가 많아져서 뭐 이거를 시기해서 그런 거냐, 그건 아닐 거고, 이성계가 어쨌든 역성혁명을 일으켜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다는 점 때문에 정몽주는 이거를 반대를 했다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왕조로 그렇게 교체해서는 안 된다. 즉 역성혁명의 조건 중에서 중요한 게 군주가 과연 그런 폐악을 저지른 폭군이 아니냐인데, 우와 창은 그렇다 치더라도 공양왕은 지금 현재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조건에도 부합하지 않고 꼭 그렇게 역성을 해야만 하는 것이냐. 왜냐면 역성을 한다는 게 사실 부담이 좀 많이 가죠. 성리학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정몽주는 좀 생각을 달리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몽주가 이성계를 딱히 싫어해서 그랬다라기보다는 바로 그 역성이란 부분에 있어서 의견이 좀 갈라졌다라고 보는 게 정확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태조가 말에서 떨어졌다는 말을 듣고는 기뻐하는 기색이 있으면서 이 기회를 타서 태조를 제거하고자 하여 대간을 사줘야 말하기를 이라고 돼 있는데, 자,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될 건 이거예요. 이 구절은. 이게 지금 태조실록에 있는 내용이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태조실록은 태종 이방원 때 가가지고 이게 작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이게 이방원의 시각이 좀 들어가 있다고 보셔야 되는 건데, 물론 정몽주가 만고의 충신으로 띄어진 거는 이방원에 의해서 띄어진 게 맞아요. 근데 그거하고 별개로 어쨌든 이방원이 정말 끔찍한 방법으로 정몽주를 끔살시켰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명분은 좀 이제 정확하게 서술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왜 그런 무지막지한 짓을 할 수밖에 없었냐. 근데 여기서 성리학 국가인 조선에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정몽주가 내 아버지인 이성계를 먼저 해치려고 했다. 그래서 내가 선수를 쳐가지고 정몽주를 제거했다. 그러니까 나는 효를 다한 게 아니냐. 이게 거의 유일한 명분이에요.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정몽주가 이성계를 해치려고 했다라고 그런 식으로 태조실록에 기술이 돼 있는데, 아마 여러 가지 정황상 봤을 때
정몽주가 타깃으로 잡았던 것은 이성계 자체라기보다는 이성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성계 자체까지는 정몽주가 타깃으로 잡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런 식으로 정몽주가 말을 한 거죠. 먼저 그의 보좌역인 조준 등을 제거한 후 그를 도모할 것이다 하였다. 그러면서 이제 몽주가 중간에서 이를 선동하여 조준 등 6인을 모두 먼 곳으로 귀양 보내고, 이미 정도전은 잘려나간 상태고, 그래서 나머지 있는 사람, 오른팔 왼팔 중에서 나머지 이제 왼팔이 조준이고, 그 밑에 행동대장으로 있었던 게 뭐 윤소종, 남은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모두 귀양을 보내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무리, 여기서 말하는 그 무리는 정몽주의 무리인데, 정몽주 일파 중에서 김귀련, 이반 등을 조준, 정도전, 남은의 귀양 간 곳으로 나누어 보내어 그들을 국문하여 죽이고자 하였다라고 돼 있죠. 즉 정몽주의 작전은 이거였어요. 귀양 가져서는 안 되고 확실하게 숨통을 끊어놔야지 안심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김기련과 이반 등을 비밀리에 불러서 이렇게 지시를 내리는 거죠. 지금 전학해서 국문을 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내렸는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국문이 아니다. 국문의 성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문 과정에서 혁명파의 목숨을 뺏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를 했다는 거예요. 반드시 국문 과정에서 매를 쳐가지고 혁명파들의 목숨을 끊어놔야 한다고 지시를 내린 겁니다. 옛날에 이렇게 국문 받다가 죽는 경우는 왕왕 있었거든요. 그런 어떻게 보면 정말 비도덕적인 방법으로 혁명파 세력을 처단하려고 했던 거죠. 정말 참 이 권력이란 게 비정한 게 그래요. 일찍이 스승이었던 이색은 정몽주를 두고서 도덕의 으뜸이라고 칭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정몽주가 가장 비도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그것도 오랜 동지였던 정도전의 숨통을 끊으려고 했다라는 거죠. 과연 혁명파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대로 그냥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뭔가 또 다른 반격의 계기가 생길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